하겠습니다. 8주차 오늘은 토론의 핵심 과정을 살펴보고 또 찬성 입론에서 반대 입론으로 건너가는 세 가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론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혼자 살고 있다면 토론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집단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이 필요하고 토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 의사 결정의 역사도 살펴봤고 그 중에서 토론이 차지하는 위치도 같이 알아봤죠. 그리고 토론이 발생하게 되는 원칙, 그리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토론을 할 때 변화를 요구하는 먼저 말하는 자에게는 입증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변화를 해봅시다 라고 말하려면 이 변화의 타당성이라던가 기존 방식이 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내야 하겠죠. 자, 그리고 토론에서는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증의 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뭐 혹은 작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하진 않아. 심각한 거 인정하는데 네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뭐 혹은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토론에서 논제는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였습니다. 논제가 갖추어야 되는 조건들을 살펴봤고, 논제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보통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논제의 범주가 가장 좁고, 또 그 다음은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런 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그 규모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의 핵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우리가 말하는 토론은 일반적으로 자유 토론이 아니고요. 그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카데미 토론 혹은 이제 디베이트라고도 하는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그 토론을 일컫는 것으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이 과정에서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이 많이 연구되었고, 현재로서는 처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입론, 그리고 제시된 주장들을 확인하는 교차 조사 혹은 확인 질문의 과정, 그리고 제시한 주장, 확인 질문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반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정리를 하는 최종 발언,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 맞는 토론 방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럼 기존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토론 방식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방식이죠. 세다 토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건 교차조사 토론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찬성 입론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선
사람이 나와서 교차 조사를 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겠죠. 자, 그리고 반대팀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죠. 그럼 이 주장을 듣고 긍정팀에서 또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긍정층 두 번째 토론자가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부정 측의 두 번째 토론자가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론과 교차 조사가 초반에 숨가쁘게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리 그리고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어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 측이 반박을 시작하고 긍정이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부정이 또 반박하고 긍정이 마지막에 반박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입론이 있고 교차조사가 있고 반박이 있죠. 최종 발언은 없네요. 네, 아마도 부정 측 반박 두 번째, 긍정 측 반박 두 번째 토론자가 최종 발언의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회식 토론 형식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찬성 입론 첫 번째 토론자가 나와서 하고요. 이어서 반대 입론 또 토론자가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성 측의 두 번째 토론자가 나와서 입론을 이어서 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찬성 측의 첫 번째 토론자가 찬성 측이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주장을 할 것이었으면 첫 번째 토론자가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토론자가 셋째, 넷째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 입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반박, 찬성 반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와, 교차조사랑 최종 발언은 어디 갔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 형식이 재밌는 것은 각각 찬성 반대의 교차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이 생기면 질문의 의사를 표하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토론자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즉석에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겠죠.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마저도 발언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종 발언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찬성 반박, 반대 반박의 마무리쯤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앞서 토론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입론, 교차조사, 그리고 반론, 최종 발언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게 혹은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얼마든지 토론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의 입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교차조사는 어떻게 하고 반론은 어떻게 하고 또 최종 발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입론은 이제 논제에 대해서 내 입장을 펼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논제가 딱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토론에서 첫 토론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상대팀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범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론에서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논제에 대한 사회적 배경, 그리고 논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개념들이 있겠죠. 이 개념들을 좀 더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개념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의 입론에서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이 논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편 토론자에게 혹은 이 토론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논제가 있습니다. 연예 뉴스에서 댓글을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가 있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된다면, 아, 그래서 필요하겠구나. 이 논제는 작년 가을에 나오게 된 논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카카오 다음에서는 작년 10월에 연예 뉴스에 대해서 댓글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올해 3월, 네, 3월이 빠졌네요. 3월에 연예 뉴스에 대해서는 댓글을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카카오 다음에 이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한 시기는 작년에 그 젊은 여성 그 가수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불행한 사건의 시기와 맞물리죠. 일치하죠. 그리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댓글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고, 또 물론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단순히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랫동안 판단을 해왔던 것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예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고자 한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나 토론자인 나는 아니면 우리 찬성팀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혹은 폐지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갑자기 논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들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모두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제는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토론자는 논제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들을 분명히 정의를 해서 이 논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린 날씨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이? 예. 단순히 구름이 뭐 하늘을 절반 이상 가렸을 때가 흐린 것인가요? 아니면 모두 다 가렸을 때 흐린 것인가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흐린 날씨란 어떨 때를 말한다 라고 먼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까지도 명확히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의를 갖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건 토론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쟁점이 형성되지도 않을 테고 서로 다른 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의미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자, 논제,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해야 된다. 여기에서 핵심 용어는 연예 뉴스, 그리고 댓글,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다르게 정의하면 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연예 뉴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연예인이 등장하는 디지털화된 모든 뉴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 논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연예인이 등장하는 모든 뉴스에 대한 댓글 작성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예인에 대한 뉴스는 정치면에 나올 수도 있고 사회면에 나올 수도 있고 경제면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연예 섹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 등장하는 모든 뉴스는 그럼 댓글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논제가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연예 뉴스를 연예면에 게시되는 디지털화된 모든 뉴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한다면 각종 언론사의 연예면에 게시되는 모든 기사에 대해서는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용어 정의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찬성 측의 입론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반론의 여지가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이 주장을 전개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논제를 재정의해주는 작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제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정의된 설명을 개념에 대입해서 논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논제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논제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고등학생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제안한 사람이 용어 설명을 해야 하겠죠. 그럼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17살에서 19살 사이의 남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고등학생에 다니지만 만 18세 이상의 남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나이 중에서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광범위하죠. 이 의미를 만약에 범위 설정을 하지 않고 토론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나게 광대한 의견들이 오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가 필요하겠죠. 나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해서 토론을 진행하겠다. 혹은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는 사용하겠다. 혹은 나는 각종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니다. 나는 정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고등학생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고등학생은 17세에서 19세 사이의 남녀를 뜻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논제는 하면서 논제를 재정의해 주는 거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17세에서 19세 사이의 남녀도 각종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용어 정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정의된 설명을 개념 안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면, 아, 그런 뜻으로 지금 이 토론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다들 투표를 하셨죠. 2019년 작년 말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등학생들도 이번에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었죠. 뭐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죠.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나라들은 만 18세로 하고 있죠. 만 17세 이상에게 주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만 16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작년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의 입론에서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했고 핵심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 주장을 전개를 해야 하겠죠. 이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 세 가지나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수업이고 또 학문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검증된, 그러니까 가량이 아니라요, 연구 결과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계량된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아카데미 토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전개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내 논제, 내 주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요 쟁점에 따라서 논제가 만약에 사실 논제라면 사실 논제의 필수 쟁점이 있었죠. 그리고 가치 논제라면 가치 논제의 필수 쟁점, 정책 논제라면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이 있었잖아요. 그 필수 쟁점에 따라서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우위에 따라서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인데요. 필수 쟁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 주장으로 내놓고, 그리고 아니면 이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먼저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요 쟁점이나 비교 우위보다는 역시 토론에서는 쟁점이 형성되는 게 최고지. 그래서 내 가치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주장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이제부터는 교재의 내용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에 나온 내용은 제가 2015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아카데미 토론에 대해서 기존의 입론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죠. 이 빨간 줄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여기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입증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법률 용어였습니다. 소송에서 나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유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죠. 검사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저 사람은 유죄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내야 하죠. 여기에서 기원한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왜 입증을 해야 하냐?
대부분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왔고 또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상태죠. 근데 이걸 갑자기 부정하고 나타날 때는 그 타당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첫 번째 발언자, 변화를 찬성하는 찬성 측 입론자는 정말 어깨가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증의 의무도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긍정 측이 제시하는 논리를 모두 다 인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반증의 의무를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것, 긍정 측이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 측 입론의 주장 전개 방식 세 가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쟁점, 필수 쟁점 혹은 주요 쟁점에 따라서 전개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빨간 줄을 제가 해놨습니다. 필수 쟁점에 따른 전개는 논제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주장 전개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말한다. 왜냐하면 토론 입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술하는 내용의 논리성이기 때문이다.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따른다면 논리성은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스피치 원고를 쓸 때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하라 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제임을 상대방에게 인식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심각하고 또 지속될 것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장의 첫 번째, 이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수 쟁점에 따른 주장 전개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필수 쟁점이란 특정 입장을 채택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적 문제점이다 라고 해 주셨네요. 그래서 아카데미 토론에서 긍정 측 입론에서 필수 쟁점을 따라서 주장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입론의 논리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 비교에 따른 전개예요. 예,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익 비교인지는 몰랐지만 하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발표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익 비교에 따른 전개였던 거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등장을 했습니다. 비교 우위 모형은 긍정 측이 어떤 것을 제안할 때 이 새로운 어떤 대안이 변화의 요구가 현재 상태를 진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익이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이익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익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측은 아니다. 그건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토론을 듣는 사람이 판단해서 이익이 더 많을 것 같네 라고 하면 변화를 하는 거고 아니야 저거 생각해 봤는데
이익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필수 쟁점들을 모두 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에 더 집중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긍정 측이 만약에 이 비교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우리 주장대로 됐을 때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자의 개인적 가치에 따라서 전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겠죠. 나 잘 모르겠어요. 필수 쟁점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이익 비교 글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했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경우는 일단 토론을 배울 때,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상대와 나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 나는 맞다고 하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하는 그 지점이 쟁점이라고 했잖아요. 쟁점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반박과 반박을 거쳐서 의견이 다듬어지고 설득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쟁점 형성 자체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토론의 입론, 앞서 살펴봤던 논제 있죠. 연예 뉴스의 댓글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요 쟁점에 따라서 주장을 전개한다면,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것을 정책 논제라고 봤을 때 문제점을 처음에 인식시키는 거죠. 연예 뉴스의 댓글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처음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통해 개인이 댓글을 막 다는데 악성 댓글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문제가 되겠네? 이렇게요. 이런 인식이 생겨나야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다음에 심각성이었죠. 심각성을 그러면 주장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악성 댓글이 그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문제인데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내가 그냥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었네 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절한 증거와 사례들을 갖추게 된다면 상대팀은 설득이 되게 될 테고 그래 연예뉴스 댓글 폐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 있겠죠. 자, 비교 우위에 따라서 내가 전개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했을 때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연예뉴스 댓글 폐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걸 폐지하면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포털 댓글이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청정지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래 당장 모든 댓글들이 정화될 수는 없겠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이 악성 댓글의 현재로서는 최대 피해자가 연예인들, 공개된 사람들인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 뉴스를 댓글을 달지 못하게 폐지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적절한 증거들, 사례들과 함께 제시된다면 설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가치에 따라서 주장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제 2의 선리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고 또 기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발송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진 않지만 언론사들이 보내준 뉴스를 받아서 자신들의 메인 사이트에 올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뉴스들을 배열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다면 엄연히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하나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들을 펼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찬성 측이 입증의 의무를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요 주장을 전개할 때 그 전개하는 방법은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을 논리의 구조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문제, 이 변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찬성 입론의 주요 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도 입론을 하잖아요.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면 또 그 마지막에 입론의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면 반대 측의 입론자가 토론자가 나와서 반증의 의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죠.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반대측도 나와서 처음에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면 댓글을 달지 못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댓글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특정 어떤 섹션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배경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찬성 측의 용어 정의, 찬성 측이 제시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찬성 측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변화를 요청했고 반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찬성 측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만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는 찬성 측이 용어 정의를 정말 너무나 이상하게 한 거죠. 말도 안 되게 정말 이상하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해서는 반대 측의 첫 번째 토론자는 찬성 측의 토론자께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주요 주장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반대 측도 이 반증의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된 방법에 따라서, 안내된 방법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반박에 따른 전개, 두 번째 간접 반박에 따른 전개, 그리고 세 번째 섞어서 하는 혼용 반박에 따른 전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죠.
자, 아까 논문의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측 입론의 전개 방식. 자, 찬성 측이 먼저 입증의 의무를 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자, 부정측이 나와서 반증의 의무를 해소해야 되겠죠. 자, 부정측은 긍정측이 주장한 범위 내에서만 반증의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런 반증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일까? 논제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세우는 게 반증의 의무일까? 아니면 찬성 측이 주장한 그 세부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반대를 하는 것이 반증의 의무일까? 네. 이 반증의 의무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소극적인 해석에 편을 들 수도 있고 적극적인 해석에 지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성 측의 토론자가 제시한 예를 들면 세 가지 주장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맞지 않죠? 이 사례를 보세요. 맞지 않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 주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찬성 측 입론에 이은 부정 측의 첫 번째 입론이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반대 측의 첫 번째 반박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을 많이 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긍정 측에서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가치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째, 왜 폐지되어야 하냐면요,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살인입니다. 둘째, 오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범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있다가 직접 반박을 선택한 부정 측의 첫 번째 토론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첫째, 긍정 측은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살인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오판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판의 위험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왜 그런지 증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같이 제시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요. 제가 지금 보면 이 파란색으로 대립되는 화살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직접 반박의 방식은 쟁점이 형성되죠. 그 말은 긍정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측은 모두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맞아, 살인이야. 살인 아니야. 부딪히는 지점이 있죠. 오판 위험이 있어. 아예 없어. 쾅 대립되죠. 범죄 예방 효과 없어. 아유 있어. 무슨 말이야. 쾅. 이 지점. 대립되는 이 지점이 바로 쟁점이고 이 쟁점을 가지고 계속 어떤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부정 측 입론을 듣고 다음 긍정 측의 토론자는 국가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국가에 의한 살인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주장을 또 막 제시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부정 측 또 토론자는 또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맞네요. 라고 하는 게 되니까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이 아닙니다. 또 추가 증거들을 제시해 나가야 하겠죠. 쟁점 안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논제 그리고 하나의 그 주장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형법 41조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극악 그 범죄, 흉악범들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내란죄라던가 외환유치죄, 그러니까 뭐 외국이랑 이렇게 짜고 우리나라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살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도 12월 30일 날 23명의 그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형의 집행이 그 이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형법의 그 법률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또 세계의 인권단체잖아요.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한 국가에서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97년도면 벌써 2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국제적인 지위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법률상, 형법상 사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간접 반박에 따른 전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재미있는 것이고 귀를 좀 더 쫑긋 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방법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쟁점이 형성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론, 부정 측의 입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해석이 전제됐을 때예요. 자, 그건 뭐냐면 긍정 측은, 그러니까 찬성 측은 입론할 때 주요 주장을 구성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를 들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막 10개, 20개가 있지만 사람들이 10개, 20개를 다 귀 기울여 듣지는 않을 거잖아요. 게다가 나는 이익 비교에 따른 전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했다면 3개만 만약에 내가 주장을 하기로 했다면 가장 큰 이익이 있는 순서대로 주장을 전개하겠죠. 네,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면 이익의 크기를 1에서 10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토론자도 이익이 10위에 있는 것을 처음에 첫 번째 의견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이익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을 나의 주요 주장으로 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10가지 의견을 고려해 봤는데 주요 주장으로는 이 3가지가 가장 좋겠어. 게다가 이런 주장들은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우리가 불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의견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고려도 해봤지만 큰 의미가 없다거나 큰 가치가 없다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은 이런 의견들은 주요 주장으로 채택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주요 주장이 선택된 그 배경에는 선택되지 못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의 입론자, 토론자는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저걸 왜 뺐을까? 불리하니까 뺐겠지? 이익이 적으니까 뺐겠지? 그럼 그 의견들을 취해서 우리 측의 주요 주장으로 삼는 거죠. 자,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표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정 측의 입론은 똑같습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이고 오판의 위험이 있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주요 주장이 나오기까지는 긍정 측은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인권에 관한 것도 있겠죠. 갈수록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언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법감정이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어떤 흉악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있어야 그런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찬성 측,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하는 찬성 측이 자료를 보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쪽에 꽁꽁꽁 숨겨놨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져오는 거죠. 자, 찬성 측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라고 인권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긍정 측은 아차 하겠죠. 아우, 저 얘기는 하지 않길 바랬는데 저 얘기를 꺼내네. 자, 그리고 둘째, 국민의 다수가 사형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 측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맞아. 나 그 자료 보긴 했는데, 뭐 안 받길 바랬는데, 혹은 저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아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현재 사형제 폐지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쟁점도 없고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뭘 토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전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것이 있을 때죠. 긍정 측이 입론을 구성할 때 고려했지만 이건 좀 불리해. 이건 너무 약한 주장인데 라고 배제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약점을 공격하는 네, 이런 구조라면 간접 반박에 따른 전개도 충분히 훌륭한 그 입론의 전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빨간 거 보면 자, 엄한 의미에서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반대측은요, 사형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제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걸 긍정하는 입론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건지 이해가 가셨어요? 긍정 측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주요 주장을 전개했잖아요. 그런데 반대 측은 긍정 측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냥 전혀 연관성이 없는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보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논제를 세워놓고 거기에 찬성 측 토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직접 반박과 간접 반박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장이 이제 3개라면 긍정측 입론 여전히 똑같죠? 첫째, 둘째는 앞서 했던 간접 반박을 넣고요. 세 번째는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직접 반박을 넣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것을 공격적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밑에 것을 반박적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었을 때의 좋은 점이 있겠죠. 약점은 약점대로 공격하고 또 쟁점은 쟁점대로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적 주장을 제시해보고 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런 그 자료들이 확보가 됐다면 공격적 주장으로 구성을 해서 주장을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직접 반박으로 한다면 아까 찬성 입론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정책 논제라는 전제 하에 문제점과 심각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반대 입론 직접 반박으로 한다면 악성 댓글은 연예 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명예훼손은 댓글에서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반박을 함으로 인해서 반증의 의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접 반박에 따른 전개입니다. 자, 찬성 입론 똑같죠? 반대 입론. 댓글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악플러들은 예를 들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 다음을 폐지했다. 그러면 다른 플랫폼으로 가겠죠. 플랫폼을 옮길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주장은 중요한 게 뭔가요? 네, 찬성 측이 분명히 고려했지만 아유, 이거 얘기하면 우리가 불리해 라고 해서 저쪽에 꽁꽁 숨겨뒀던 주장이어야 합니다. 자, 혼용 반박. 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악성 댓글은 연예 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직접 반박적 주장이죠. 자, 악플러는 플랫폼을 옮길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공격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찬성 측이 나와서 입론을 하면서 입증의 의무를 하고 또 그 다음 토론자 반대 측이 나와서 반증의 의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쟁점도 형성되고 그 다음 이어질 토론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론의 입론, 사회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논제 핵심 용어의 용어를 정의하고 주요 주장을 전개하는데 찬성 입론의 주요 주장 어떻게 정리하고 반대의 입론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막 했잖아요. 주장을 하는 건 내 마음이긴 한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것을 마무리해서 합니다. 자, 내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된다면 내가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익이 실현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혹은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그 다음 어떤 긍정적인 변화, 연예인 뉴스 댓글이 폐지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무리 발언으로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의 입론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 교차조사와 반론, 최종 발언 간단하게 살펴보고 과제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의 교차조사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내가 반론을 할 건데 뭔가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어보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발언 내용의 논리적인 허점을 확인하거나 또 논제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물어보거나 자료의 출처라던가 아니면 너무 옛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수치 분석이라면 분석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해석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인데요. 단순히 질문만 하고 대답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교차조사가 어려운 것은 일련의 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일정한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응답,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을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은 저걸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구나. 이 교차조사가 끝난 다음에 저 질문자는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겠구나 라는 것이 예측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너무 어려운데?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찬성 측이 나와서 댓글을 뉴스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연예인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사례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들의 예를 이제 들었다, 제시했다라고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입론이 끝난 다음에 반대측의 입론을 하기 전에 입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차조사를 먼저 하죠.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찬성 측은 악성 댓글이 연예인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겠죠. 교차조사에서는 반박이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뭐 확인인데, 자, 이렇게만 하면 그래요. 이렇게 끝낼 수 있죠. 다음은 자, 맞다고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주로 기사를 통해서, 기사의 댓글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함정으로 끌고 가는 것. 함정이라기보다도 내가 의도한 대로 방향을 좀 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댓글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듣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찬성 측은 SNS와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가 연예인 평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도 이건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함정에 빠진 것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함정에 빠진 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자는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자리에 와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다듬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찬성 측의 연예 뉴스에 댓글을 폐지하는 것이 어떤 연예인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죠. 반박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네, 특히 10대의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SNS가 가장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하는 가장 큰 통로인데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 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교차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그리고 질문과 대답의 끝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돼야 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론의 반론입니다. 반론은 상대의 주장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논쟁과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데요. 최근에 전문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뇌피셜 아닌가요? 뭐 이런 이야기.
주장을 적절하게, 뭐 좋은 내용인데 주장에 대한 어떤 뒷받침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입론이 따로 있고 반론이 따로 있잖아요. 반론은 입론에서 나온 내용에 한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론에서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할 수는 없죠. 반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론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편이 세 가지를 막 열심히 주장했는데 반박을 2개만 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반박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자, 최종 발언입니다. 최종 발언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입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토론에 이런 논제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 토론자는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반박을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상대의 반박 내용을 다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전히 저의 의견이 더 나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청종